인공지능의 세계가, 이 인공지능의 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공지능 시스템 이면에 있는 우리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투입되고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인간과 지구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현재 지금 치르고 있는지 노동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전혀 인공적이지 않다. 인공지능을 인간을 연료로 쓰는 자동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젊은 세대들의 다수가 고통받게 된다. 케이트 크로포드가 쓴 AI 지도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망건책방의 책방지기 김망건입니다. 오늘 망건책방은 인구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디지털과 관련된 책을 골라봤습니다. 특히 오늘 초점은요, 우리가 인공지능 막 계속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런 인공지능의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구축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 합니다. 인공지능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밀착해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휴대폰을 켜시고 딱 켜는, 끄고 동작하는 그것 자체가 다 인공지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거의 인공지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활에 밀착해 있고 우리가 그리고 늘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이지만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세계가, 이 인공지능의 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망건책방에 고른 책은 케이트 크로포드가 쓴 AI 지도책입니다. 자, 그럼 오늘 책을 쓴, 오늘 저희 책의 저자인 케이트 크로포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케이트 크로포드는요, 1976년생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요, 이미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분은요, 인공지능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탐구하는 분야에선 이미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세계적인 비평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권력 구조의 문제,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환경 비용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요, AI와 관련된 담론을 아주 비판적이고 그리고 다층적으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연구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할 때 크로포드는 AI를 역사, 정치, 노동, 환경과 같은 여러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온 학자입니다. 크로포드는요, 지금 현재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USC라고 부르는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STS, 그러니까 과학기술학 연구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리서치 뉴욕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미국에 있는데 파리 고등사법학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인공지능과 정의 분야의 초대 방문 석좌 교수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물어보시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학기만 자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데요. 그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가로 평가받는 사람들,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분야에선 거의 정상급 커리어를 케이트 크로포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 뉴욕 대학교 AI 나우 연구소를 공동 설립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기계학습재단 국제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건요, 이 케이트 크로포드가 2019년에 뉴미디어 학자인 블라단 율러와 함께 AI 시스템의 해부, 그러니까 아나토미 오브 AI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협업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게 인간, 사회, 지구를 관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AI 시스템의 해부는요,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 중에 하나인 아마존의 에코라는 이걸 하나 선택해서 이것이 전체 생애 주기를 사료로 삼아서 인공지능의 기술 세계가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갖추어 가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 보여준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 이면에 있는 우리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투입되고,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그리고 자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추출되는지, 그걸 전부 다 해부학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정말 지도였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작동하는 세계의 지형을 다 탐구해서 그걸 사람들이 정말 시각적으로 딱 하나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내놓았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요, 실제 2019년에 비즐리 올해의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뉴욕에 가시면 모마라고 하는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 소장품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해서 걸었는데, 그게 모마라고 하는 현대미술관의 연구소장품으로 이제 걸려 있는 거죠. 또한 2019년은요, 예술가 트레버 패글렌이라는 인물과 AI 발굴하기, 그러니까 Excavating AI라 그래서요, 이 프로젝트를 또 했는데, 협업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셋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셋이 심지어 정치성을 갖게 되는 이제 그걸 탐구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이, 아니 거기에 무슨 편향성이 있겠어,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그런 게 있겠어 라고 하는데, 실제 그러면 우리는 뭐 대부분 다 인공지능 이런 거 떠올리면 그런 편향성 같은 걸 안 떠올리고 오히려 공정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데이터셋도 어떻게 수집되느냐에 따라 데이터들이,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심지어 그 데이터들의 이미지에 어떻게 라벨링이 되는가에 따라서 아주 정치적, 사회적으로 편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에서 AI의 조차도, 그러니까 AI의 세계관조차도 편향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로포드는 이 작업을 통해서요, 영국 과학사 학회가 주는 에이턴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크로포드가 이러한 자신의 관심사를 이제 끌어모아서 쓴 책이요, 2021년에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이 AI 지도책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요, Atlas of AI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Power, Politics and the Planetary Cost of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요. 이거 우리가 말로 그냥 옮기면 인공지능의 권력, 정치, 그리고 행성적 비용 정도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성적 비용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다 들어봤지만 이 말이 좀 낯선 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이 좀 눈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구체적으로 제목을 좀 알아보면요, 이 책의 원서 제목은 인공지능의 아틀라스, 그러니까 AI의 아틀라스인데, 여러분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티탄족, 그러니까 거인족의 신이에요. 올림포스 신들과 이 티탄족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 티탄족에 속해 있던 아틀라스는 당연히 티탄의 편에 섰겠죠. 문제는 이 전쟁에서 올림푸스의 신들이 승리하고 티탄족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티탄족이 패배한 이후에 올림포스의 신이었던 제우스가 그 신 중에 하나였던, 티탄족의 신 중에 하나였던 아틀라스에게 하늘을 어깨로 떠받치라 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틀라스는요, 흔히 조각상 같은 걸 보면 지구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신화에서는요, 지구가 아니라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인데, 지금 수많은 조각품들이 하늘을 떠받치는 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지구본을 떠받치는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틀라스를 떠올리면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이제 그런 거인신으로 떠올리게 되죠. 이 책에선 지구 대신 아틀라스가 뭘 떠받치고 있느냐? 인공지능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인간과 지구가 AI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지구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현재 지금 치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권력, 정치, 그리고 행성적 비용이라는 부제가 이 책의 주제를
그런 점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망권 책방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고 저 나름대로는 그냥 자랑이라고 계속 우기는데요. 책 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서의 표지를 보면요, 여기 보면 인간, 자연, 자원, 기술을 뜻하는 4가지 요소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어떤 거냐면요, 이 아틀라스 오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아틀라스의 주제가 인공지능이 단지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그 이상이라는 의미죠. 자연, 인간, 물리적 기계, 그리고 자원과 얽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요,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사람이 어떻게 포함되고 배제되는가, 그리고 나무 같은 이런 요소는요, 환경, 자원, 그리고 생태적 비용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는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 하드웨어, 그리고 더 나가서 자원 같은 건 채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표지에 보면요, 구름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 클라우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전체의 그 원서의 그림은요, 자연과 인간과 물리적 기계와 자원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가 바로 AI의 세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 표지도 이제 사실상 거의 비슷한데요. 특히 우리말 표지는 이렇게 광석위에 실제 사람이 이게 데이터 센터, 이렇게 AI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실제 그 원서의 제목을 이렇게 표기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떠받치고 있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이 원서의 표지와 우리말 표지를 좀 비교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작가의 의도를 잘 드러낸 건 원서 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부제도, 우리말 부제는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재편하는 인공지능의 실체인데요. 여기에서는 원서 제목에 들어가 있는 행성적 비용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부제에서 이 원래 책이 하는 의미를 이렇게 온전히 좀 잘 전달하지 못한 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제에서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크로포드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2가지 환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인간이 아닌 이 시스템이 인간 정신과 비슷하다, 그리고 인간 정신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 정신과 비슷하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AI를 충분히 훈련하고 여기에 자원을 충분히 투입한다면 인간과 진짜 비슷한 지능을 가진 이제 그런 것들을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실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이 마치 자연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힘과 아주 구별된,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라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혼을 상상했듯이 모든 세계와 분리된 듯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지능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정치적, 사회적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예제에서 우생학에 이르기까지 온갖 지배 방식을 정당화하는데 이 지능 개념이 사실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엄청난 해악을 끼쳐왔다고 하죠. 심지어 당대의 능력주의도요, 이 지능 개념에 기반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노력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능력주의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능력주의를 뜯어보면 능력주의는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의 스팟을 가져가는 게 그게 더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주의와 다른 능력주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크로포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모든 관념에 이 지능 개념이 들어가서 차별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크로포드는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환상 때문에 우리가 인간 정신과 비슷한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환상, 그리고 지능이 사회적 정치적 맥락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이 환상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난히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20세기 중엽 이래로 인간 지능을 딱 규격화해서 기계로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정말 우리 사이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시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고 크로포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1961년에 아주 유명한 공대죠, MIT에서 있었던 경영과 미래 컴퓨터라고 하는 너무 기념비적인 강연 시리즈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 강연자로 나섰던 사람이 존 메카시라고 하는 컴퓨터 공학자, 그러니까 우리 뭐 전산학자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하죠. 컴퓨터 공학자였는데 이분이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적 과제가 기계적 과제와 다르다는 것은 환상이다. 복잡한 인간적 과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기계로 얼마든지 규격화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포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메카시 주장에 엄청나게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여러분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많이 쓰시잖아요. 이걸 쓰면서 우리가 자꾸 정말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 이미 기계로 재현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크로포드는요, AI가 인공적이지도 않고 지능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AI가 인간이 뒤에서 다 이제 이렇게 수노동으로 뒷받침하는 인간의 노동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전혀 인공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년 자원, 연료, 인간 노동 등이 이를 떠받치지 않는 한, 이런 하부 구조가 없는 한 절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크로포드는 대다수 사람들이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 AI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방대한 시각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할 때요, 이 시각 데이터에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라벨링을 붙여줘야 컴퓨터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컴퓨터가 작업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수작업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의 데이터는 엄청난 데이터를 먹고 있죠. 그런데 이걸 인간들이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걸 붙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낮은 임금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인공지능계 저임금 노동을 뭐라고 부르느냐, 고스트 워크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학자들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인간을 연료로 쓰는 자동화라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크로포드는 그 예로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를 들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게 자사의 소액 결제 기반 크라우드 이제 그 플랫폼에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 플랫폼을 만든 본래 동기는 뭐냐면요, 자신들이 구축한 쇼핑몰 사이트에 중복 게시되는 제품을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중복 게시물이 너무 많으면 소비자들이 이걸 보면서 막 짜증을 내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존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돈만 잡아먹고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프로젝트 엔지니어들이 야, 이제 우리 기계라는 거 그만두겠어, 여기 인간을 투입하겠어 라고 해서 사람을 투입해서 일일이 중복 게시물을 골라내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콘텐츠 필터링,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게 인공지능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아주 저임금 노동으로 인간을 부려서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걸 대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공지능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로포드는 이처럼 AI 시스템이 인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할 때 그런 아티피셜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지능은 더더욱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지능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를 배우면 그걸 적용해서 자율적으로 뭔가를 분간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인공지능은 이게 이런 분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과다 그러면 사과에 해당하는 수만 장의 사진을 붙여줘야 이제 거기 데이터를 먹여줘야 그걸 분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크로포드는 인공지능이 대규모 데이터 집합이나 연산의 측면에서 아주 방대하고 집약적인 훈련이 없다면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기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지능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포드는 AI라는 용어가 전산학계에서 특히 전산학계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또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전문가들이 AI를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할 때는 기계학습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럼 AI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일반화되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연구 분야보다는 마케팅 때문에 더 활발하게 쓰여진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계학습과 관련해서 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그리고 벤처 투자자들이 와서 이제 수표 들고 와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연구자들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기계학습 체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그리고 자금을 지원하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었다는 거죠. 크로포드는요, 이처럼 AI가 인공적이지도 지능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사실 AI라는 용어 자체가 이 분야에서 잘 쓰이지도 않는 그런 용어고 기계학습이고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것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하나를 또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편견이 뭐냐라고 하면요, AI가 순전히 기술적인 영역에 속한다라는 그런 통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로포드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인공지능은 훨씬 폭넓은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AI를 여러분 대규모로 구축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를 최적화할 방법이 이제 필요한데요. 여기에도 엄청난 돈과 여러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돈을 부어야 되고 이걸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I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로움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요,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AI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단순한 신경망이나 통계적 패턴이라는 그런 인식을 넘어서 무엇이 누구를 위해 최적화되고 누구에게 지금 결정권이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간단히 좀 중간에 정리를 해보면요, AI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힘을 함께 탐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크로포드는 AI는 기술적 행위지만 알고 보면 사회적 행위고 이게 뭔가 제도에서 탄생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토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이자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해서 AI는요, 지구 전체를 아울러 공급 사슬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추출 물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삼아서 고도로 조직화된 자본이 내보이는 어떤 그 힘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하죠. 간단히 말해서 지구 전체에 인공지능의 재료가 되는 광물의 추출부터 시작해서 그 재료와 상품을 옮길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자본만이 이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매일매일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재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정부도요, 인공지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정부가 약속한 가장 큰 투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세계를 재편하는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미국이 폭격을 했다. 그러면 그 폭격을 할 때도 모든 이 인공지능에 기대어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구축하려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사슬을 지구적 차원에서 구축할 자본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대여섯 개의 기업이 결국 이 산업을 이끌어가게 되고 권력과 이익의 중심에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크로포드는요, 우리가 다음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요. AI는 무언가? 이거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AI가 전파하는 정치는 도대체 어떤 형태인가? 그리고 AI가 발전이 되면 도대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고 거기에서 피해 고통을 가장 크게 짊어지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AI 이용은 어디에 국한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실제 여러분 우리 AI 이야기할 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장 많이 가지? 라고 하면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노인 세대에 가장 많이 갑니다. 왜? AI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성이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이 든 세대가 이제 처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젊은 세대들도 고통받게 되는데요. AI가 이렇게 분배하는 방식이 너무 소수에게 집중해서 분배하는데 그 이전 세대, 오히려 중년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 때 모아둔 자본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사실은 이게 아날로그 시대 때 모아둔 자본이 없는 거죠. 그래서 AI가 분배하는 그 시스템에서, 아까 이 디지털이 분배하는 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젊은 세대들의 다수가 고통받게 된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포드는요, 우리가 앞에 말한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AI를 기술이 아닌 권력과 자원의 지도로 재구성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그 일을 시각화시켜서도 하고 이렇게 책으로 써서 이게 내고 있는 겁니다. 크로포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AI를 기술이 아닌 권력과 자원의 지도로 재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현실에서 이런 거 질문하지도 않고 사실 신경 쓰지도 않죠.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뭐냐? AI 기반의 이 개발에 우리가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사실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에게는 AI는 그냥 투자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또 누군가에게 뭐냐? 그 개발에 뒤지면 가난해질지도 몰라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뿐인 이제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요, 서문과 6개의 장, 매준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각 장마다 지구, 노동, 데이터, 분류, 감정, 국가라는 6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요소들이 다 어떻게 얽혀서 권력을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케이트 크로포드는 AI 시작점이 광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라고 하면 우리의 AI 시스템은 절대 하드웨어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죠. 이 하드웨어에 많은 광물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에도 리튬, 코발트, 히토류라고 하는 수많은 광물 자원이 들어서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지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반도체 칩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환경 비용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크로포드가 이 AI 산업이 광업에서 출발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광업이 전통적으로 그 주변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는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크로포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자꾸 떠올릴 때 클라우드 같은 비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있는데 사실 정말 인공지능의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 거대한 채굴과 탄소 배출이라는 물질적 조건에서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AI 그러면 자동화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AI의 이면에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는 밝히지 않겠는데요. 한 기업이
비서 AI를 만들었는데요. 다른 사람하고 이제 뭐 전화하고 약속 같은 걸 잡잖아요. 그럼 그 약속 같은 걸 잡았을 때 이제 AI에다가 이제 일정표에다가 딱 넣어놓기만 하면, 구글 일정표에만 넣어놓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상대방과 약속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걸 개발했다고 해서 이제 엄청난 투자를 받았는데요. 사실 그거 뜯어서 봤더니 뭐냐면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잡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그 AI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아예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게 포템킨 AI, 그러니까 이거 페이크 AI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난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 콘텐츠 필터링, 클릭 노동 등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적 자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게 엄청난 노동 불평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이야기하면 자꾸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어디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이 있다 그래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데이터 마이닝 그러면 정말 천년 자원을 긁어내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 데이터 마이닝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크로포드의 몸의 표현에 따르면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정보, 개인정보가 붙어 있죠. 그걸 여러분의 몸에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몸에서 가져갈 때 여러분이 허락한 적이 없죠. 대부분 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게 알고 보면 지금 데이터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서 그걸 무단으로 채취해 갔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무작정 그래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사회적 권력관계와 편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그 데이터가 분류될 때도 그 데이터셋이 우리가 해온 역사적 차별체계, 우생학, 식민주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그 결과물로 나온 인공지능의 세계도 편견과 차별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더해서 인간의 감정을 판독하려는 AI들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감정인식 AI가 이제 기술 혁신, 이제로 상징이 되는데요. 그런 게 어딨냐로 가지만 여러분 최근에 면접 가시면 AI가 면접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 이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눈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의 입술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코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여러분이 당황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꾸며내서 답하고 있는지, 진짜 알고 답하고 있는지를 판독할 수 있다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I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까지 다 통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는 이제 이 인공지능을 빅테크와 결합해서 군사기술로 쓰기도 하고 국경을 통제하는 데 쓰고 그리고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고 있어서 민주주의조차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과 지금 중국의 AI 개발 경쟁을 엄청나게 벌이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 시점에서 트럼프가 미국에 일하러 들어오려면 전문가들이 야 1억 4천만 원 내야 돼. 그리고 매년 1억 4천만 원 갱신해 내야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했는데 지금 당장 미국에서 나오는 비판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중요한 인지를 중국이 가져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하루 만에 말을 뒤집어요. 매년 1억 4천만 원 내라 그랬다가 처음 들어올 때 내면 되고 기존에 그 HB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은 안 내도 돼.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는 게 사실 중국과 미국이 엄청난 AI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게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무기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AI가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자원, 노동, 데이터, 감정, 국가 이런 것이 모두 다 얽혀있는 복잡한 대규모의 권력 구성물이라는 게 케이트 크로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는 케이트 크로포드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기술로서 AI가 아니라 그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 AI 지도책이 여러분께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망건 책방은 늘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